네, 금요일마다 만나는 달마대사 모셨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소 개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 고민들이 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입술 위에 점이. 그거요. 네. 뭐 달마대사처럼 작아졌다 하는 게 수양을 하면 잘 보여요. 수양을 하면 잘 보입니까? 예. 마음의 수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적대와 혐오의 바다에서 네. 깃대처럼 외롭게 서서 이 쓰러지지 않기 위한 힘은 수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 이 어떤 불운한 시대에 폭정을 해치고 희망을 갖자 이런 의미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흑염소도 챙겨 드시면서. 흑염소는 다 먹었어요. 이제 오늘 매부쇼 나가는데 또 갔다 와야 돼. 수양이 아니라 흑염소 덕분에 이렇게 지금 마음이 편안해 보이시는 건데. 흑염소의 힘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흑염소의 힘이. 매불쇼에서 돈 좀 받아야겠어요. 이거 흑염소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 광고 효과가 좋아. 예. 근데 여기는 왜 광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광고. 흑염소. 그건 여기서 영업을 잘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네. 좀 어떻게 한번 잘해서 네. 흑염소 사장님이 네. 이쪽 채널을 보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흑염소 소리 잘 내고 잘 먹을 수 있다고 꼭 좀 전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서 우리 네. 국민들도 체력 관리를 하면서 이 현안들을 챙겨야 돼요. 가뜩이나 요새 올림픽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진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오늘 어떤 썰부터 풀어볼까요? 뭐 지난주에 이어서 업데이트된 거 있습니까? 그냥 맘 편하게 풀어놓고 가신다. 다른 데 가시기 글쎄, 전에 예. 여기서 먼저 풀 그런데 이야기. 한 가지 패단이 네. 너무 얘기를 재밌게 하면 시청자들이 몰입을 하셔서 네.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걸 깜빡 잊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방송의 역설이라는 건데 네. 그 가끔 이렇게 깨우쳐 주면서 방송을 네. 해야 된다는 게 예.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제가 새몰이를 할 테니까 네. 새몰이를 해서 예. 든든 뚜르르 여러분 198만 8,299명에서 앞으로 펼쳐질 김종대 교수님의 이야기가 네.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예. 구독 좋아요를 먼저 이것도 구독 좋아요 부담되네.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부담되네. 이야기 재밌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올라갈지 저희가 비교할게요. 예. 299명에서 시작해서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느냐에 따라서 그 푸실 게 있다는 얘기죠. 일단 예. 몰입을 할 만한 이야기 예.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지에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명예전역 문제를 먼저 써놓으셨는데 네. 사실은 안 될 거예요. 예, 이거는 안 돼요. 이게 명예전역은 희망퇴직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리 정년을 앞두고 퇴직해서 그 남은 잔여 기간의 반 정도 되는 수당을 받아요. 이제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파 올라가잖아. 오, 2명 올라갔어요. 2명. 고작 그랬는데 예, 이런 정도에 우리가 뭐 그렇게 몰입할 일은 안 해요. 어차피 안 될 네. 거니까. 다만 네. 이 국방부도 안 된다 그러고 민주당도 안 된다는 한 목소리가 왜 나왔느냐. 국방부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요. 임성근 사단장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통제를 받지 않는 자연인이 됐을 때 불안한 거예요. 그게 불안해요. 근데 이런 이치로 보면은 더 중요한 인물은 김계환 사령관인데 지난주에 해병대에서 의미 있는 이거 언론에 안 난 얘기. 지금 여러분 나갑니다. 지금 309명을 올라갔어요. 10분 정도 올라갔는데 예. 풉니다. 지금 김종대 교수님 풀고 있어요. 점점 자, 업되고 언론에 있잖아, 안 내가. 나온 얘기 지금 여기서 오마이TV에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딴 방송에서 조금 했어요. 내가 이거 거짓말을 하면은 댓글에 당장 올라오는데 당장 올라오죠. 내가 여기서 훨씬 거짓말하면 재밌게 못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더 재밌게. 예. 자, 어떤 겁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김계환 사령관이 갑자기 대령급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했다. 내가 몇 차례 전역 지원을 올렸는데 전역하겠다고 했는데 위에서 부러워한다. 오. 그러니 석 달만 참아라. 참아라. 석 달만 참아라. 네. 저기 10월에 내가 물러날게. 10월에. 근데 이 이야기가 기가 막힌 얘기야. 이게 오늘날 해병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 김계환, 임성근 등을 안 내보내고 붙잡아 놓으니까 이 최해병 사건 때문에 통제하려고. 네. 그러니까 다른 군에선 막 진급 진급이 파티가 되는데. 벌어지는데 진급을 못해. 해병대에서만 장군 진급자가 올해 안 나온 거예요. 나오죠. 자리가 없어. 위에서 딱 막고 장군 있으니까. 공석을 딱 차지하고 바위처럼 버티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다른 데는 저기 임성근 사단장 기수면은 네. 육군에서 지금 사성 장군이에요. 장군이에요. 두 계급이 높아요. 맞아. 그리고 해병대 대령이면 다른 군대 지금 투수타 진급 대상자예요 맞아요. 올해. 네. 이런데 대령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최해병 사건 때문에 벌어져. 그래가지고 석 달만 참아라.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니 오늘날 해병대가 이 최해병 사건의 여파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렇지. 밑에가 지휘관들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옆에 그 정보사령부라고 있어. 정보사령부라고. 거기서도 이런 그 블랙 요원이 명단이 예. 완전히 거덜나는데 그렇죠. 이거는요 참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참사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 정보기관의 해커가 북한 쪽 요원들을 추적하다가 북한 서버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예. 거기에서 우리 블랙 요원 명단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역추적해서 잡아낸다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블랙 요원들 다 귀국시키고 난리가 난 거야 이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도 허구한 날 지휘관이 갈렸어. 조직이 아주 그냥 이제 불안정해져 가지고 이라고. 경찰의 백혜령 경정은 또 왜 저러냐? 예. 이 정부 초기에 치안관급 이상 쓸만한 사람은 다 나갔어요. 전부 다 나갔어요. 그 자의로 나간 게 아니라 다 잘렸어. 잘린 거예요? 경찰국 만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경찰도 오로지 용산 눈치만 보는 조직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수미테리 사건 봐요. 국정원은 왜 저래졌느냐? 집권 초에 1급 이상 26명을 다 잘랐어요. 그리고 2급, 3급, 4급까지 그냥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조직이 오로지 용산 눈치만 보는 놈이 살아. 그러니까 검찰, 경찰, 군, 국정원 여기가 전부 다 지금 초토화됐네. 완전히 저기 용산만 바라보고 살지 무슨 국가관이 있고 무슨 애국심이 있습니까? 저 정권에 비유 맞추는 놈이 산다. 이게 철칙인데 아니 공무원들 통제하는데 인사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계속 터지는 거야. 뭐 수미테리, 블랙 요원, 백경정, 뭐 박대령 뭐 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는데 해병대가 지금 어느 상황까지 갔는가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제는 밑에서 전체가 다 불만 집단이 되니까 이게 대통령 한 명의 경로로 시작해서 벌어진 일이건데 해병대가 어떤 건데입니까? 아니 서북도서 방어사령관을 겸임하는 게 해병대 사령관인데 우리나라 NLL,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지키는 책임자가 해병대 사령관인데 하면은 공수처 불러가 14시간 조사받고 국회 청문회 나와야 되고 이래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해병 중앙전후회 그 이상훈 회장이 신원식 장관을 올해 초에 찾아가서 해병대 좀 정상화해달라. 지휘 체계 정상화해달라.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예. 바꿔달라. 아니 선발 투수가 5회도 넘기기 전에 6실점, 7실점 하는데 안 바꾸고 9회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 환장하는 거지. 이제 밑에 인사는 맡기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저기 대령들 살살 달랜 거지 이제. 그러면서 또 의미심장한 얘기. 네. 나도 말 못할 고민이 많아. 나도 말 못할 고민이 많아. 이래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임성근이 전역 지원서 낸다고 받아주겠습니까 그걸? 받아줄 리가 없지. 이게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이게 지휘 체계가 거덜난 거야. 이게 한쪽엔 블랙 요원이 거덜나고 이게 나라 꼴이래 이게. 근데 이제 김병재 의원님이 조금 전에 분석하신 걸로는 명예전역 신청도 아마 임성근 전 사단장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 이것도 그 위에 어디선가의 힘이 작동해서 명예전역 신청을 해라라는 얘기를 받고 나서 이 행위를 한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뭐 이제 뭐 이종호가 움직였을 수도 있고 뭐 가능성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청문회 직후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4일 정도 뒤에 냈으니까요. 청문회 직후라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사이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을까? 이건 체크해야 되는데 아니 어쨌든지 간에 이건 법리상으로 안 돼요. 안 된다. 법리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그 본질은 지금 뭐 군, 그다음에 국정원, 경찰, 검찰 다 용산만 바라보는 인사권 하나로 이게 딱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체계가 흔들려 버리는. 이거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는 예. 게 제가 이런 기관 세력들을 관찰해 왔을 때 이게 정권이 망하는 망조인데 이게 2014년 상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시 한 해에 터진 일입니다. 정윤의 문건 파동으로 국군 기무사령관이 잘려요. 그게 박지만 육사 37기 동기예요. 그런데 정윤의 문건의 사태의 본질은 정윤의 일파가 박지만 일파를 친 거예요. 그게 문건 파동으로 표출이 됐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육사 37기생 전원이 진급해서 탈락합니다. 그때까지 선두 그룹이었던. 예. 그래서 그때 진급에 탈락한 신원식이 오늘날 군복 벗고 국민의힘에 와서 지금 장관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역 3스타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그랬지 검찰에선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예. 사건이 터집니다. 네네. 뭐 언론에서 단독 보도하고 조선일보였던가요? 뭐 네. 그래서 막 그걸로 프레임 전환을 아예 그쪽으로 해버렸죠. 남의 호적까지 파가지고. 예. 뭐 찾아갔잖아요. 그 상계. 예. 그래서 검찰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서울시 간첩 사건 유성의 증거 조작 사건이 터져요. 아 그렇죠. 예, 국정원이 조작한 거거든. 예. 그 요 근래야 판결이 그게 예. 나왔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미심쩍어서 남재중 국정원장한테 그게 그 재판에서 조작으로 밝혀지기 직전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조작됐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 원장이 단호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건 우리 요원에 대한 모독이고 그건 절대 인정 못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래 알았어. 그랬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진짜 조작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청와대가 남 원장이 조직 장악을 아예 못한다고 본 거예요. 아 원장 말 안 듣고 할 짓 다 한다. 이랬는데 금방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12월에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건으로 경질된 거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국정원 작살났지. 검찰 작살났지. 그다음에 기무사 작살났지. 그래 기관 세력이 초토화되면서 그 뒤에 권력의 성격이 바뀌어요.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모든 게 만기칠람. 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권력이 감당할 수 없게 커집니다. 이제 모든 보고가 그리로 와요. 그리고 결제 지연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가분수 권력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 지붕이 무거워지고 밑에 기둥이 부실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태가 이제 가분수 권력인데 2년 후에 그 지붕의 무게를 못 이기고 팍싹 주저앉습니다. 이게 탄핵 사태에 대한 좀 구조적 설명이라고 봐요. 구조론적 해석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 이원석 패싱 당했다고 난리지. 백경정 사건에 윤희근 경찰청장 패싱했지. 그러니까 아예 지휘 체계가 다 개판이지 지금. 거기에다 합참의장 저 무자격자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거 나오지. 이게 보니까 지금 보면 어게인 2014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이게. 근데 이제 그때는 태블릿 PC라는 스모킹건 역할을 하는 어떤 물증이 확실하게 등장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딱 그 뭐랄까요 국민들의 집결이 확 일어났잖아요 촛불로.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스모킹건이나 이런 게 나와도 아직은 없죠. 그 영상 같은 게 있어도 설사 그런 위법적인 정황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게 있어도 결집하는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은 과거 2014년에 비해서는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글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때도 이 2014년 상황이 있고 탄핵은 2016년에 됐어요. 그 사이에 말씀하신 태블릿 PC나 이런 게 있었지만은 처음 촛불 집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청계광장에서 있을 때. 그때도 100만 명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탄핵 반대였습니다. 퇴진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국내각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던 게 100만 명의 촛불 시민이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그때는 정치가 시민 뒤편에 있어가지고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게 그 태블릿 PC로부터 해서 정유라의 뭐 저기 말. 니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이런 거 하고 해가지고 몇 가지의 상징이 조합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타올랐지. 청계광장에 그때 5만 명 모였는데 와 많이 모였다 이랬어요. 요즘 세상에 5만 명 집회가 돼? 이랬거든요. 지금 상황이 뭐 그때보다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트리거가 없다 이건데 네. 그거는 저기 그때도 2년 정도 기다리니까 불현듯 나타난 거고 그때 저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요. 다 야당의 정치공세라 그랬어요. 다 개무시했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태도가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방송 토론을 하다 보면은 그거요. 아이 별거 아닙니다. 그거요. 그거 정치공세고. 그리고 위법적입니다. 대놓고 범죄자를 옹호하더라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는 거예요. 그게 윤핵관 중진 의원들이 주로 그러더라고. 그래 보니까 그때하고 똑같아. 심지어 인물도 똑같아. 그 탄핵 때 원내대표가 정진석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하고 한마디 직원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이정현 대표하고 맨날 박근혜 대통령한테 설설 기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또 임기 단축을 국회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고맙더래. 내가 국회 돌아가서 이제 야당 공세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데 이렇게 말할 근거를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정권의 안위를 도모하는데 기여한 게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맨날 이렇게 아부하듯이 별거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권력을 더 함정에 빠뜨리게 한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저기 직언을 합니까? 똑같아. 인물도 똑같고. 구조적으로도 똑같다. 구조적으로 똑같은데 벌써 보수 패널 몇 사람하고 한 서너 마디만 들어도 느낌이 와요. 그때하고 똑같은 게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초 다 세워놨고 뭐 그랬는데 이 국민 우습게 보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쌓여가지고 그때 이게 염장을 지르는 게 한두 개 나오니까 그냥 정권이 날아가잖아요. 염장을 지르는 거. 예. 염장을 지르는 말의 어원은 예. 이 국어학자들 간에도 네. 정설이 없어. 예. 그 말의 어원이 뭐냐 하는데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은 그 해상왕 장보고를 암살한 자객이 염장이요. 그래서 칼 맞아 죽거든. 예. 그래서 염장이 칼로 찔렀다. 염장을 그래서 염장을 지른 게 거기서 나온 말이라는 말이 제일 유력해. 예. 갑자기 이제 해상왕 장보고 얘기까지 갔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누가 자객이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네. 그런데 한 명이면 좋게 정권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명이면 됩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때 태블릿 PC 한두 건이 왜 그 폭발적이냐면 국민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뭔가 납득되는 논리적 맥락을 누군가가 만들어주질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혼란스러운데 딱 확신이 드는 한마디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 정치입니다. 오늘날에 거기다 지금은 유튜브가 발전해서 더해 불사지르면은 순식간이야. 이게 진압이 안 돼 이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락모락 이제 저 최혜병, 백경정 뭐 어디서건 한 명의 이제 바른 말이면 끝낼 수 있어요. 단 한 명이면 충분해. 이거는 뭔가 잠재된 이 에너지가 커가지고 응축될 터지기 수 있는? 기다리는 용암이 지하에서 절절 흘러가고 있어. 분출구 하나면 끝난다. 그리고 사실은 위태위태하지만 수만 남아있지만 이미 망한 정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총장, 경찰총장 뭐 그리고 군의 뭐 고위직 보면은 다 바지 사장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데자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기시감이 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뭐 최순실이나 문고리 3인방이나 이런 비선에서 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권력이 모이는 약간 저수지 같은 느낌의 그 권력 인물이 누구냐. 뭐 저는 돈의 흐름과 권력의 흐름은 같이 일치한다. 간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삼부 토건이다, 뭐 도이치모터스의 BW다, 뭐다 하는데 돈의 흐름들이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선가 뭐 금융위원회에서 조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비관적으로 보는데 계속 틀어막고 있거든요. 이 곳곳에서 댐에 구멍이 나니까 여기 가서 구멍 메우고 저기 가서 구멍 메우고 하는데 이게 안 메꿔지면은 본물 터지듯 댐이 무너진다고. 그런데 돈의 흐름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 그래서 요즘 저기 유튜버들이 윤 대통령 저 후보 시절부터 재산 다 다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재산이 제일 이상하거든요. 통장 잔고가 어느 날 50억 가량 내야 되는데 제로거든. 예. 하나도 없어요. 그럼 돈을 다른데 파킹해 놓은 거예요. 재산 신고 앞두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 주식이냐는데 1년 미만으로 짧게 투자를 하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다고. 그러니까 잔고 제로가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는 50억이 있는데 이게 다 가능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보고 지금 나오는 삼보, 라임,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걸 그때 그 동향을 전부 다 뽑아보고 있는 건데 2011년 자료부터 지금 전부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은 1막이고 그다음에 그 저기 사채 그 전환 사채 쪽에서 2막이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삼부토건은 최근 일이고 그런데 그때 그 인물들이고 이 다시 이종호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연결고리가 이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근데 단지 그 쩐주들의 돈의 흐름만 안 나온 거예요. 수상하긴 한데 왜 이렇게 돈이 이동했을까? 어디에 파킹돼 있었을까? 실제 소유주는 누군가? 이것만 밝혀내면 이제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미르케이 뭐 이런 스포츠 재단 네. 하나가 거덜나 버리는 건데 그거는 간단하고 요건 좀 복잡한데 예. 그거는 이제 거의 저 그림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닐하우스에 폭설이 쌓여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목도할 수 있다. 비유가 뭐 약간 그렇게 이상해. 아름다운고 고상하고 그런 뭐 거잖아요. 너무 가분수가 무너지는 아름답다잖아. 상황. 가분수 권력이. 자, 아니 챗GPT 많이 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삼행실 이렇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짓더라. 자, 지랄배기님이 그 사이에 예. 5만 원 슈퍼챗. 아우,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 5만 원이 무슨 용도냐? 지랄배기님 최진봉 교수님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하세요. 들었죠? 최지은 그러면 아나운서? 최진봉 예.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뭘, 나한테 아이스 뭔 커피 값 하셔야 되니까. 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 질문이니까. 왜냐하면 뭐예요? 지금 이제 그때 2014년에는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를 해서 이게 확 이렇게 국민들한테 확산을 시키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방통위를 잡기 위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안 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네, 이런 네. 누수들을 틀어잡기 위해서 근데 언론에서? 지금, 네, 언론을 잡기 아. 위해서 왜냐면 이런 게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을 언론이 보도했을 때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 말씀처럼 언론을 틀어잡기 이준석을 안 친 거 맞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결정적인 트리거가 JTBC의 태블릿 PC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뭐가 있어요. TV 조선에서 보도한 거예요. 당시에 네. 의상실에서 돈 주고 그거 기억나시죠? 예, 의상실 예. 그거 TV 조선에서 한 거예요. 맞아요. 그 최순실 인터뷰하고 이런 거 막 쫓아가면서 맞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터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이게 어디든지 그러니까 상관없이 어디든 당연하죠. 왜냐면 MBC까지 만약에 방문진이 교체되고 물론 이제 아니, 법원의 틀어막을 판결을 그렇지, 기다리긴 해야 되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물론 이제 JTBC 태블릿 PC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보는 게 TV조선이나 채널A처럼 보수 정편들이 돌아서야 돼요. 이제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그렇죠. 이 정권은 도저히 안 되겠고 이대로 가다가 자기들도 망하겠다고 생각하면 배신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네. 보시는 예, 겁니까? 그 근거가 있어요. 이거는 그걸 잡아두려면은 정통 보수하고는 항상 연대와 동맹을 맺어놔야 되는데 최근에 윤 대통령이 그걸 흔들어 버린 거예요. 정통 보수의 근간을 흔들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그 한일 위안부나 그 강제징용에 대해 답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숭일 사상이 아예 신념화돼 있다는 게 보이는데 이게 10년 전 보수 정권에선 불가능한 공직자 발언입니다.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하고 천년이 가도 가해 피해 관계는 안 바뀐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 강력히 대응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상해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런 문제 갖고 보수 진보 간에는 차이가 없었어요. 이견이 없었다. 없었어. 예. 적어도 민족의 문제에 대한 거는 국가의 어떤 정신적 기반이기 때문에 예. 이걸 침해하는 대통령은 적어도 보수 대통령 중에는 민주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발언이 공직자가 불가능해. 그 김문수 같은 사람 발언도 불가능해. 저런 사람 장관 오는 것도 안 돼. 왜냐하면 자기들의 진영을 갖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떼거지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 이진숙은 그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달라졌느냐? 이거는 그 하나의 기존의 보수가 전혀 아닌 보수, 새로운 극우가 등장한 건데 비교를 하자면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이탈리아의 멜라니 이 정권하고 거의 성격이 유사하고 이건 프랑스의 르펜이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프랑스에서 이번에 선거에서 총선을 하는데 극우 집단이 너무 약진을 하니까 보수 진보가 손을 잡은 거예요. 오히려 보수 진보가 연합을 해서 그 응징을 해가지고 저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통 가치를 뭘로 세워야 하는 데 있어서 정통 보수와 정통 진보가 손을 잡고 색깔이 이상한 변종의 극우는 배제시켜. 괴물은 안 된다. 근데 이게 2차 대전 때 노르웨이가 그 나치가 안 된 이유입니다. 당시에 청년 그 우파 운동은 독일보다는 노르웨이가 셌어요. 근데 저런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노르웨이에서 보수 진보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르웨이가 나치화가 안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극단주의 그룹이 등장할 때는 보수 진보가 손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TV조선이나 뭐 채널A나 뭐 동아일보나 이런 언론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하는 지금의 행태나 이런 권력이 참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약간 변종의 형태로 규정하고 절연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순간에 보도를 할 것이다? 궁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너무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한동훈에 대한 그 긍정적인 보도는 많아지는 반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보도들이 많아진 게 보도 행태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이 정권이 계속 가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예를 들면 국민 여론이 도저히 이건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빨리 자기들도 이대로 가서 같이 죽어요. 그럼 같이 망해. 계속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다가 보수 언론들도 같이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선수 교체해서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자기 권력에 대해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수 언론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빨리 선수 교체해서 다시 정권을 뺏어오는 게 중요하지, 이대로 가다가 같이 망하게 되면 그 다음 정권은 당연히 민주정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절연을 하려고 한다고 한 개념을 제가 설명하는 건,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보수 정권이 들어와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판단이 되면 빨리 선수 교체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때 되면 갖고 있는 걸 다 공개하고 공격하는 보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를 잘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수 진보가 합리적 세력이 손을 잡고 극단주의를 몰아내는 역사적 경험이 미국에서는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의회 폭도들 난입을 선동했고, 그다음에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그럴 때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선동을 하니까 그 흑인 시위대에 백인 청년이 자동 소총을 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을 옹호한 거예요. 이 순간에 이제 국회 과방위 에서 이진수 그 방통위원장을 그 소집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을요.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이 업무를 과중하게 뭘 과중하게 했는데 속전속결로 막 했잖아요. 여기저기. 아니 어제 멀쩡히 보이더구만 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참. 뭐 지병이 있으셨나? 그러니까 저런 행태가 10년 전 보수 정권에선 불가능했다니까요.
지금은 가능. 이 차이를 우리가 자꾸 확대하고 여기서 균열을 내줘야 돼요. 예. 그래야 합리적 보수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때 공화당이 절연 선언을 했었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극단주의 세력은 막아지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비판한 사람들을 그 다음 선거에서 전멸시켰습니다. 16명을 퇴출시켰어요. 예. 그 사람들이 트럼프의 그 언동을 변호했거나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에요. 싹 전멸시키고 완전히 트럼프의 당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실패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노르웨이 스토리로 가느냐, 프랑스 스타일로 가느냐, 미국식 스타일로 가느냐가 이게 지금 종편이 고민하는 지점이고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갈라져요. 그런데 거기서 그 최근에 조선동화 특히 제가 보기엔 동아일보가 얼마나 이 정권에 경고를 많이 했습니까? 특히 여사에 대해서 네, 아주 직설적으로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동아는 이런 어떤 여사를 공격하면서 경고를 했고 중앙일보는 윤석열한테 너는 시장주의자가 아니다. 왜 시중은행 팔비틀고 무슨 부동산 찍어 누르고 그런 게 아니라 정책 수단이 많은데 하나도 안 써먹고 의대 정원은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건 자유주의자의 스타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각기 공격 지점은 달라요.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은 어떻게 해서 총선 끝나고 다시 진용을 재정비하고 그러니까 또 헷갈려지는 거야. 이제 또 헷갈려지는 거라.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오니까 한동훈 띄우기로 그렇죠. 한동훈 이렇게 띄우기로 집중적으로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보수가 지금 갈림길에 온 거예요. 박근혜 탄핵도 보수 진보가 같이 협력해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때 TV조선 채널에 나가면 다 박근혜 공격했어요. 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아니 거의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 60명이 찬성한 탄핵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80%가 예. 탄핵안에 찬성했던 거고 이게 어디 특정 정파가 한 겁니까?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들이 국민 여론의 80-90%. 예. 그리고 정치도 거기에 맞게 민심을 담게 투표를 한 거지. 지금이야 이제 국민의힘이 버티는데 내가 보기엔 그때 새누리당보다 지금 미국 공화당에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거기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은 숙성의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 부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유튜브 그 사이에 미디어 환경은 생태계는 많이 달라져서 네.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오마이TV도 구독자가 200만을 향해 가고 지금 몇 명입니까? 이제 몇 명? 318명. 299명에서 지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몇 명 들은 거예요? 299명에서 몇 명 늘은 거? 30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네. 내가 참 예. 여러분들은 네. 이 항상 시민 항쟁의 맨 앞줄에서 오마이TV가 언론의 역사를 개척해 왔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집회에 나갈 때도 세월호 유족이 있었고 또 진보 정당이 있었고 또 오마이TV가 있었고 우리는 그 일종의 동지적 의리를 갖고 있는데 오늘날 아직도 일부 양심 없는 시청자들이 이걸 그냥 구독도 안 누르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슈퍼챗도 최진봉 교수님한테만 보내주지 그렇죠. 마시고요. 같이 근데 누구한테? 다 같이 더불어서. 이 깔딱고개만 넘으면 예. 또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데 뭘 그렇게 그렇죠. 망설이십니까? 빨리 카톡 그렇죠. 에다가 구독. 예. 구독을 눌러라. 지금 김종대 나와 있는데 네. 거의 끝나간단다. 지금 네. 빨리 이 구독 누르래도 그렇죠. 하고 전화들 하셔서 예. 이걸 갖다가 조금 이게 바로 시민의 힘이구나 이렇게 보여주셔야 그렇죠. 됩니다. 뭘 그렇게 망설이고 그다음에 혼술하면서 제 방송 듣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딱 좋아요. 진짜 분위기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재 방송을 하는 건데 네. 그 혼자 술 처먹지 말고 이걸 공유를 좀 해서 한 200만 올려놓으면 예.
이제 그때 왠지 내 생에 신바람이 생기고 뭔가 사는 게 재밌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들불처럼 번져야 어. 사실은 그게 유튜브 생태계에 살 수 있는 내가 거라고 혼술 생각해요. 먹으면서 쌍욕이나 하라고 방송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감정의 배설구가 아니에요. 새로운 희망으로 가자고 여러분들께 호소드리는 건데 네. 거봐 올라가잖아. 지금 진행이 너무 재밌어서 담배를 못 피시겠다고 남기신 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금연도 추천드리고. 아니 뭐 네. 그것까지는 내가 그러는데 그 저기 술 먹고 담배 피자고 듣는 방송이 아니야. 물론 네. 안주거리는 괜찮아. 네. 내 스스로도 잘 맞춰 드리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지. 이런 스투피드.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서 메인스트림에서 그러니까 메인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썰을 풀어가면서 세계 2차 대전과 장보고가 등장하면서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권력의 누수까지 싹 다루는 아니 이런 나한테 필리버스터 시키면 예. 네. 호모 사피엔스 쪽에 그 저술이 나온다니까. 그 진짜 역사와 그러게. 문명을 통한 아우르는. 정치를 얘기하는 아, 거지 나는. 예. 아 달마대사가 뭐 그렇죠. 그냥 나온 거 그게 수양을 다 해서 나온 거지 네. 그게 뭐 그게 뭐 거저 먹는 거 아닙니다 너무, 그거. 예. 어. 너무 좋네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오마이 TV에서 들으실 수 있고 네. 가장 재미있게 가장 빨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가장 재미있게 하지만 가장 그러니까. 빨리를 원합니다. 내가 하도 이 유튜브가 이게 템포가 빠르니까 네. 내가 말할 기회가 없어 그렇지 가장 진기하고 가장 재밌고 예. 이런 이야기 보따리는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럼 이제 다음 주 예고에만 해주세요. 다음 주 예고 뭐 하실 거예요? 다음 주는 휴가 가요. 아 다음 주 안 와요 그러면? 카자흐스탄 가신다고 했었나요? 예, 그 카자- 홍범도 장군의 그렇죠. 생가를 방문하려고 거기까지 가는 거지. 내가. 다음 주에? 예. 그래서 한 주는 못 나오는데. 예. 그 휴가 가기 전에 구독 누르자. 구독이 투쟁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하는 네. 거지.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휴가 가시는 동안 취재 열심히 해서 네. 한 주 건너뛰고 만났을 때 좀 업데이트된 소식을 아니 벌써 좋죠. 끝내려고? 그리고 뭐 30분에 가셔야 된대요. 뭐 40분에 가셔야 된대요. 제가 그래요? 9월 말에는 미국으로 갑니다. 네, 그 얘기 하셨어요. 이제 미국 대선을 취재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각지에서 오는 교포를 다 만나요. 네. 아 그러면은 그 미국 얘기도 얘기지만 사도광산 얘기랑 미국 얘기랑 왜냐면 이제 국내 현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왜냐면 다 했습니다. 예. 아니 사도광산 얘기하다 보면 열이 이게 혈압이 올라가서 예. 그러는데 뭐 내가 여러분들 혈압 올려드릴 생각은 없어요. 그러는데 참으로 슬픈 일이죠. 아니 외교부가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저 강제동원 표현 빠지는 거에 몰랐다는 건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 독도 문제라든가, 네. 또 산업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첩첩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이제 정신과 역사가 수탈당하고 있다. 그 8.15 광복절 앞두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8월이니까요. 근데 그 부분도 논란이 되더라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가 취임을 해서 이분 어떤 분입니까? 그 책은 저도 봤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뉴라이트의 출발점이고 새로운 이데올로기고 일본의 이제 극우 보수의 논리를 거의 이제 한국화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꿈은 1905년 체제예요. 그 을사늑약이 있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아시아 지도국으로 부상하던 그 질서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조선 식민화의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그 역사가 가장 평화롭고 이상적 질서라고 이분들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일본 우익의 세계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저는 이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닥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일 안보 협력입니다. 지금 올해 일본의 네네네. 육상, 해상, 예. 항공자위대를 통합관할하는 합동군 사령부가 창설됩니다. 네. 이게 이제 드디어 전투사령부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은 전쟁 못하는 나라인데 이젠 전투지휘부가 생기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예요.
그리고 주일미군이 재편되고 주한미군하고 통합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약간 조직적, 행정적 시간이 소요되니까 예. 일단 한국의 유엔사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유엔사에 지금 일본, 독일 다 들어올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안보기구로 바뀌어요. 이 유엔사가 그 정전협정 관할기구로 알고 있었는데 그 성격을 완전히 넘어서요. 그래 여기가 뭐 하는 사령부냐? 네네.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 개입하는 사령부예요. 이 사령부가 그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본에서는 올해 합동군 사령부가 창설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덤 엣지 훈련이라고 한번 했는데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한미일 삼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의 시스템적 통합. 요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적 통합이라면 병렬적으로 통합하는 걸 텐데 그 통합이 가능한가요? 뭐 지휘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시스템의 통합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미사일을 쏴. 그러면 한미일이 같은 화면에 같은 데이터를 같은 시간에 봐야 된다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신호 체계가 다르면은 나는 이렇게 봤는데 너는 왜 그래? 그러다 보면 상황 끝나거든. 예.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같은 시간에 봐야 된다. 이걸 군사 용어로 COP라 그래. Common Operation Picture라 그래가지고 저기 그 공통 작전 상황도를 다 같이 이게 시스템적 통합인데 그 다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뭐죠? 공동의 교정 규칙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공동의 각국의 교정 규칙. 이익이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합하는데 이익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초를 다투는 작전에 단일 지휘관이 네. 지휘해야 된다. 다 입장이 다르면 어떻게 작전이 네. 되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극동군 사령부 창설안이 그래 나오는 거고 지금은 그 아도기에는 유엔군 사령관이 대신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사이에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걸로 하면 유엔군 사령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까지 연관이 되면 우리가 전쟁에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네. 전쟁의 한복판에 쓸데없는.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의 그런 문제를 정하는 안보 전략 문서를 올해 11월에 한미일 공동 안보 문서를 발간하겠다는 거죠. 예, 이걸 올해 3월에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사도광산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나올 땐 이러면 어떡하느냐. 이것까지도 문서에 다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걸림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 협력보다 더 중요한 게 문화와 인적인 통합인데 여기에 그 강제징용 역사 문제가 걸림돌이 있으면 지우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나토가 운영되는 방식이에요. 국가 간의 역사 문제나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해결해요. 그래야 안보 협력이 잘 된다고 보는 사상인데 이걸 나토식 교리에 의해서 나토식 상호 운용성의 교리라 그래요.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라빌리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방식으로 지금 한일 관계가 조율되는 거니까 여기는 사도광산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건 우리는 독립적이고 역사적인 사안이라고 보는데 정권은 뭐냐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주변화된다는 거예요. 안보 협력에 저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화되기 때문에 지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가 외교 문제화되면 안 된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위안부 문제,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문제 이런 것들이 외교적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그러면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나토식 그 집단 안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거. 그리고 안보 전략 문서가 올해 말에 나오면 거기에는 공동의 적이 표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선은 집단 동맹을 하려면은 공동의 적이 있어야 돼. 예. 이 문제는 문서로 해결하고. 둘째, 군사기술적 시스템이 통합돼야 돼. 이게 한미일 훈련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화와 인적 교류인데 거기에 그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징용 문제. 주변화한다. 그래서 역사 문제의 주변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뭘 강요하냐면은 어떤 정신사와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굴복하는 과정을
비용으로 감수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새로운 역사 수탈의 시작이자 이 논리가 바로 1905년에 예.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던 1905년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때 독도가 1905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되거든. 자기네가 영토를 밥을 바꿔가지고 예. 그 질서가 1905년 질서라는 거죠.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지만 무서운 지점이 역사 문제가 주변화되는 그 상황은요. 이걸 겪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세대는 분노하지만 또 그 밑에 저 밑에 세대는 아예 무관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냥 아예 정말 이것조차 체감이 안 되는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별 문제 없나 보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좋은 그런 게 좋은 거다. 예. 그게 바로 10년 전에 보수 정권에서 불가능했던 일이 그러니까요. 지금 가능해진 이유가 바로 어떤 새로운 세대 등장인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대는 이런 거 관심 없다. 실리를 좋아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성세대가 해야 될 책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네. 그 하나의 어떤 그 역사적인 맥락을 일깨워주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정신의 수탈 더 나가서는 국익의 포기로 연결이 된다는 거. 또 한쪽에서 그런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왜 비용을 생각 안 하냐. 한쪽이 친해지면 한쪽은 멀어지는 그렇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 지점도 사실 우리로선 실익이 없는 게 새로운 적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떤 적이 탄생할지 모르지만 공동의 적이 등장을 할 테니까. 이번에 블랙 요원 사건이 예. 이제 중국하고 등지게 결별하게 되는 예. 중국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한국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우리의 간첩으로 보냈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간첩 네. 활동했다. 이거 이제 응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날 얘기. 그렇게 쌓아왔던 지난 그 아. 외교의 파트너들이 이제는 어떻게 뭐 한국, 미국, 일본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공동의 적을 설정했어? 그럼 이제 우리랑은 굿바이 해야겠네라는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우리가 얻는 것은 그럼 실익도 없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주변 문제로 그냥 다 치부해버리고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남느냐. 그러니까 신세대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세대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나라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평생 살아온 우리 정신적 가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 보수도 거기에는 우리가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나라 없는 백성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적어도 정신적 영역에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서름이 지금 우리한테는 큰 문제냐. 이런데 이런 게 저런 이진숙 지금도 나오지만은 저런 아류들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통째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난 이거 기성세대 우리 세대 책임이라고 봐. 이런 상황을 허용한 거는 이거는 앞으로 회복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예. 그러니까 참 이런 걸 그냥 우리는 윤석열 욕만 하고 있으면 방송도 되고 정치가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문제는 더 심각해 지금. 345명 구독자는 그래도 조금 올려놨어요, 한 내가. 50분 정도, 50분 정도가 들어오셨어요. 예. 예. 아마도 8월 초에는 무난히 달성이 되실 거예요. 말죠. 예. 아무튼 휴가 잘 갔다 오시고요. 네. 예. 휴가 갔다 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네. 조심히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